네, 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오늘도 CBS 조태임 기자,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조태임 기자, 오늘 첫 뉴스부터 볼까요? 네, 김건희 집사 김상민 전 검사 공소 기각. 어, 김건희 씨의 집사 네, 또 그림을 건넸다는 이원합에게 네, 억대가 넘는 그림이었죠. 네. 김상민 전 검사 음. 일부 무죄 나고 또 공소 기각이 되기도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선 이제 그 이우한 합의 그림 관련해서 김상민 검사 건에 대해서 보면은 특검은 김 전 검사가 약 1억 4천만 원 상당의 이우한 합의 그림을 구매해서 이제 김건희 씨 측에 전달을 하고 2024년 총선 공천을 청탁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예. 그런데 법원은 김 전 검사가 실제로 그림을 구매했다는 점이나 아니면 해당 그림이 김건희 씨에게 전달됐다는 점들이 이제 모두 증명되지 않았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림 구매 비용과 관련해서도 김 전 부장검사의 계좌 내역에서는 이제 그림 구매 대금을 마련할 여력이 없어 보인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거든요. 그때 음. 당시 김상민 전 부장검사 그 잔고가 마이너스 2억 9천만 원이었다고 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림을 구매할 여력이 없었을 것이라 본 것이고요. 오히려 김건희 씨 오빠 김진우 씨가 그 상당한 현금을 확보했었기 때문에 김진우 씨가 그 부담했을 가능성, 그래서 김진우 씨가 실제 구매자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이제 무죄를 선고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봐야 될 게 김건희 씨 집사로 알려진 김혜성 씨, 그러니까 횡령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었는데 이제 일부 무죄, 일부 공소 기각이 선고가 됐어요. 이분이 그러니까 김건희 씨랑 나 가까워라고 네. 하면서 대기업들로부터 100억 원이 넘는 투자를 받았고 이 네. 중 일부를 횡령했다는 혐의죠. 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특검은 김 씨가 그 김건희 씨와의 친분을 이용해서 대기업들로부터 184억 원을 이제 부당하게 투자했다고 본 건데 이제 김 씨에게 이게 각종 민원을 청탁할 목적으로 이김 씨가 참여한 IMS 모빌리티에 투자했다고 이제 특검은 봤던 건데 예. 여기에 대해서 김건희 씨에게까지 청탁이 전달된지 특검이 입증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회사 돈을 빼돌린 혐의만 적용을 했던 건데 그래서 김혜성 씨가 법인 자금 24억 원을 횡령했다고 특검은 봤거든요. 근데 이와 관련해서도 이 자금 이동이 이제 회사에 손해를 끼친 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래서 범죄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공소 기각이 된 부분은 김혜성 씨가 그 돈에 대해서도 회사 돈에 대해서 뭐 교육비를 쓴다던가 아니면 허위 용역을 꾸며서 뭐 횡령한 혐의나 배우자나 모친에게 허위 급여 등을 준 혐의 등에 대해서는 이 김건희 특검법이 정한 수사 범위를 넘어섰다 해가지고 공소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특검법에는 김건희 씨 관련돼서 관련된 사건 이렇게 돼 네, 있는데 맞습니다. 그 부분은 관련된 사건이 아니고 그냥 김혜성 씨 개인 비리다 뭐 이렇게 된 거군요. 네. 그래서 이제 공소 기각 결정을 내린 거고요. 예. 그리고 법원이 이렇게 판단한 주된 이유들을 보면은 대체로 입증할 만큼 증거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황은 많지만 그걸 입증할 만큼 그러니까 증거가 명확하지 않다 뭐 이런 어. 점들을 이제 설명하는데 김상민 전 검사의 같은 경우도 이제 김건희 씨에게 그 전달됐다는 그림이 전달됐다는 직접 간접적인 증거가 없다는 취지로 이제 법원이 판단했고요. 김혜성 씨 사건의 경우도 앞서 설명한 것처럼 수사 범위 연관성이 없다고 본 건데 그러니까 이런 판결들을 보면은 그러니까 세간에 굉장히 떠들썩하게 했던 것에 비해서는 예. 무죄나 공소 기각이 나오면서 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특검이 이 핵심 쟁점에 대해서 좀 입증이 부족해서 이 공소 유지 전략이 실패했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수사가 미진했다는 논란도 좀 계속 제기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 김건희 특검이 수사 대상 16개 의혹을 좀 동시에 다루면서 그 윗선 규명까지 좀 미진했다. 수사 대상을 너무 과도하게 확대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 이런 좀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이게 자꾸 요즘 법원에서 무죄 나오거나 공소 기각이 나오거나 우리가 볼 때는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가 없는 일인데 이거 검사가 증거를 제대로 못 찾았다고 봐야 되는지 아니면 판사가 너무 봐주고 있다고 봐야 되는지 헷갈리는 분들이 좀 많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그 김건희 특검에서 공소 기각된 게 이번이 벌써 세 번째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여러 원인을 당연히 뭐 법원 판단에 대해서도 찾아볼 수 있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는 김건희 특검의 그 공소 유지 이런 것들이 좀 부족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왜냐면은 이 세 가지가 여태까지 공소 기각이 됐는데 첫 번째 기각됐던 거는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사건 때 예. 그 국토부에 공무원이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개인 뇌물 혐의를 포착을 합니다. 김건희 특검이. 그래서 기소를 하는데 이거는 적절한 통제가 필요하다 이렇게 재판부가 파악을 해요. 이렇게 판단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은 특검 권한을 넘어 가지고 수사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김건희 씨 관련된 사건만 해야 되는데 그건 맞습니다. 아니다. 그리고 예. 지금 혐의만 제가 설명을 해드려도 이해가 되실 텐데 두 번째로 공소기각이 또 됐던 게 통일교 정교유착 때 그 음.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관련된 혐의 중에서 그 한학자 총재의 원정 도박 혐의를 이렇게 좀 증거 인멸을 했다. 이런 예. 혐의를 받고 있었거든요. 윤영호 전 본부장이. 여기에 대해서도 법원이 이건 수사 대상 어디 규정에도 없는 내용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또 공소 기각을 합니다. 그 마찬가지로 김예성 씨 사건도 마찬가지거든요. 이거는 인지한 사건으로 좀 보기가 어렵다. 김건희 여사 관련된 사건에서 인지한 사건으로 보기가 어렵다. 이렇게 판단을 내립니다. 그래서 예. 결국에는 이 김건희 특검이 좀 무리해서 그러니까 특검의 수사 대상을 좀 무리하게 확장해서 수사를 했을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게 이제 당초에는 어느 정도 좀 예측이 됐었던 게 그 김건희 특검법을 처음에 만들 때 그 쭉 여러 가지 수사 대상을 쭉 나열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9개의 조항이 있는데 8개까지는 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코바나 컨텐츠 전시 후원금 의혹 이런 식으로 대상들을 쭉 나열한 다음에 9번 조항에 뭘 넣어놨냐면은 추가 인지 사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1번부터 8번까지 중에서 수사 과정에서 추가로 인지된 사건은 수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 예. 당초에는 이것 때문에 뭐든지 김건희 특검이 아마 수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내렸는데 결과적으로 법원의 판단은 좀 달랐던 거죠. 모든 걸 수사하면 안 된다. 이게 그러면 크게 보면 이런 건가요? 예를 들어서 이건 죄가 분명해 보이는데 검찰이 위법적으로 수집한 증거다. 그러면 그걸 증거로 채택을 하지 않고 그래서 무죄가 나오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죄가 있는 것 같지만 이거는 특검이 수사할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공소기각을 한다. 일단 이런 부류들이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 양평고속도로 그 국토부 공무원 사례에서도 재판부가 뭐라고 하냐면 별건 수사를 지적을 해요. 근데 이제 예. 기존의 검찰의 행태 중에 비판했던 것들이 어떤 혐의가 있는데 이거랑 상관없이 이것저것 다 뒤져가지고 다른 혐의를 찾아내가지고 압박을 하는 형태 이게 이제 별건 수사라고 불리잖아요. 예. 근데 이제 특검도 이 수사 범위가 좀 넓기 때문에 이런 점을 주의해야 한다라는 경고를 법원이 계속해서 주는 걸로 좀 해석이 되고요. 근데 이제 김상민 검사가 냈던 이완화백의 그림 이거는 이제 김상민 검사가 보니까 이분이 돈이 없더라. 근데 김진우 씨는 돈이 많았다. 김상민 검사의 주장이 김진우 씨 그러니까 김건희 씨 오빠가 그림 좀 대신 사줘라 해서 대신 샀다라고 하는데 법정에서 제 기억으로 몇몇 증언들이 김상민 검사가 이거 김건희 씨의 취향 물어보고 산 거다 이런 얘기들도 있었잖아요. 그 이게 법조계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좀 법원이 보수적으로 본 것이냐 아니냐 이게 좀 논란이 있기는 한데 예. 어쨌든 포인트는 수사가 충분하지 않았다라는 게 법원의 음. 포인트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이 죄가 없다 이렇게 단정 짓는 게 아니고 이 검찰의 특검의 수사가 충분히 도달하지 못했다라는 게 포인트이기 때문에 예. 아무튼 이 부분은 결과적으로 구조적인 문제를 좀 봐야 될 것 음. 같은데 특검 수사 대상이 너무 많았죠. 김건희 특검 수사 대상은 많고 기한은 한정돼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특검에 관해서 좀 비판적으로 얘기를 하는 경우에 나오는 얘기들이 뭐냐면은 어제 이제 수사기관 뭐 인사랑 얘기를 해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특검제도의 근본적인 문제는 여론을 타고 나쁜 놈을 잡아서 기소를 하면은 나중에 무죄가 나와도 법원을 욕하면 된다. 이런 기조가 있다라는 예. 거예요. 그러니까 특검 입장에서는 어차피 기간이 한정돼 있고 그다음에 조직이 영속성이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기간 안에 최대한 구속하고 기소하고 이런 것들을 많이 보여주면 그게 성과로 인식이 된다라는 거죠. 근데 그 이후 과정에서 무죄가 나오거나 뭐 공소 기각이 되거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특검한테 크게 책임을 물을 수가 없는 구조라는 거죠. 이미 사실은 특검은 1차적으로 했던 세계 특검은 다 활동이 종료가 된 상황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문제들이 기본적으로 한 가지가 있고요. 그다음 이번 판결의 여파를 좀 봐야 되는데 이제 이렇게 되면 결국에는 그 김예성 씨랑 같이 기소가 된 게 조영탁 대표 건이 있거든요. 예. 근데 마찬가지로 좀 공소 기각이 될 가능성이 한 가지가 그것도 이제 있고요. IMS 모빌리티 관련된 분이죠? 맞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2차 특검 같은 경우에는 수사 대상을 아무래도 신중하게 판단을 해야 될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 법원이 비교적 일관된 입장을 서로 다른 재판부가 내고 있는 거거든요. 별건 수사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공소 기각을 하는 그런 흐름이 한 가지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좀 마지막으로 좀 주목이 됐던 거는 뭐 수사기관 인사가 공수처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최상병 특검이 공수처장하고 차장 등 포함해가지고 공수처를 이제 그 기소를 했었거든요. 예. 이 공수처 그 최상병 특검의 수사 대상 내용들을 보면은 뭐 4가지 항이 있는데 특히 이제 두 번째 보면은 대통령실, 국방부, 해병대, 사령부, 경북지방경찰청 관계 기간 내에 뭐 회유, 수사 외압 이런 거를 수사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등이 들어가 있기는 한데 그 논란의 대통령실, 등. 국방부, 뭐 그다음에 해병대 이렇게 돼 있고 등이 들어가 있으니까 공수처를 할 수 있는 거냐 없는 거냐라고 했을 때 특검은 할 수 있다라고 보고 기소를 한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 앞선 상황들이 쭉 있기 때문에 공수처에서도
공소 기각을 주장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공수처가 수사한 내용에서도 법원이 공소 기각할 가능성이 있다. 수사 대상이 네. 아니다라고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이제 너무 김건희 특검이 일은 많고 시간은 짧고 그러다 보니 좀 증거를 불충분하게 그러니까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거나 이런 일들이 좀 있을 수 있다. 이렇게도 좀 들리는군요. 네. 네, 두 번째 주제 볼까요? 오늘 민주당 의총 합당 분수령. 오늘 민주당 의원총회가 네. 있습니다. 지금 합당을 두고 완전히 민주당이 거의 내분 내전 형태인데 오늘 결론이 날까요, 합당에? 오늘 좀 논의의 분수령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오늘 대충 이제 가닥은 잡힐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가 오늘 오전에 의원총회에서 의견을 수렴하고 저녁에 비공개 최고회의를 열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합당 추진 여부와 관련해서 최종 입장을 정하겠다 이런 방침인데 좀 현재까지 당내 흐름을 보면은 지방선거 이전 합당에 대해서는 좀 반대 기류가 좀 많아졌다고 얘기가 나와요. 예. 그러니까 지난 일요일 저녁에 열린 최고위원회에서도 정 대표가 합당 추진을 위한 이제 전당원 여론조사를 제안을 했었는데 여기에 이제 이현주 최고위원이나 황명성 최고위원이 강하게 반발했고요. 또 반면에 문정복 이성윤 최고위원은 이제 여론조사에 찬성을 했는데 이 과정에서 문정복 최고위원이랑 이현주 최고위원이 또 언성을 높이면서 이제 싸우는 일도 있었다고 하고요. 그런데 이제 결정적으로 좀 중립적인 성향으로 알려진 한병도 원내대표가 여론조사에 이제 찬성하지 않으면서 그럼 일단 의총을 하고 의총에서 뭐 이런 여론조사를 포함해서 절차 여부 전반에 대해서 좀 의견을 모아보자라고 이제 결정을 했다고 하고요. 이때 당시 그러니까 최고위가 1시간 반 만에 끝나서 좀 빨리 끝났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때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 대표가 약간 좀 한 발 물러서는 이제 분위기였대요. 그래서 이제 좀 그러면 의총을 통해서 의견을 모아보자는 쪽으로 좀 의견이 정리되면서 좀 빨리 끝났다 이런 얘기를 전하더라고요. 예. 약간 한 발 물러섰다라고 하는 거는 오늘 의원총회 또 나중에 최고위원회까지 가면은 합당을 좀 미루는 결정이 날 수도 있다. 네, 이렇게 들리네요. 맞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결정하게 된 이제 결정적 계기로는 이제 어제 저희도 전해드렸지만 전주철 그 특검 후보 추천 이게 좀 결정적이었다. 대통령실에서 불쾌감 나타냈다 이런 사실이 전해졌잖아요. 예. 근데 이 부분이 이제 결정적으로 좀 이 그 합당 결정을 좀 미루게 되는 쪽으로 흘러가게 됐다. 이게 알려지면서 당내 여론도 좀 안 좋게 흘러갔고 당원들 사이에서도 좀 이제 동요하는 분위기가 나왔다고 해요. 예. 당 관계자가 전하기를 정 대표도 당원들도 이렇게까지 반대할 거는 예상을 못한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좀 사실 전부터 악재가 좀 누적된 면이 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합당 절차 및 추진 일정 검토안이라고 해서 대외비 문건이 공개가 지난주 후반쯤에 됐었잖아요. 그리고 또 그 최근에 그 이진년 민주연구원 부원장 인선과 관련해서도 그러니까 비명계 인사다 하면서 좀 최고위원들 사이에서 반발이 있었던 일이 예. 있었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쌓이면서 이제 좀 이번에 폭발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그러면서 일단 주말 사이 전 변호사에 대한 이제 그 비판 여론이 좀 거세게 일었잖아요. 친명계 최대 조직인 더민주 전국혁신회의가 이제 정 대표를 겨냥해서 아예 집권 야당이라 규정을 하기도 했고요. 또 이성윤 최고위원에게는 뭐 최고위원직 사퇴하라 이런 요구까지 나오기도 했던 상황인데요. 원래 이 전까지는 정 대표가 좀 의원들 만나서 설득하려는 쪽이었다고 해요. 설득하면서 밀고 가겠다라는 좀 느낌이 났었어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안 되겠다. 물러선다. 네. 그런 느낌이 나는 거죠. 일단 이제 의총에서 의견을 들어보겠다는 것 자체가 어느 정도 이제 한 발 물러서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요. 그 일요일에 박수현 대변인 통해서 사과를 했었는데 어제는 정 대표 본인이 직접 사과를 했습니다. 현재 당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의 최종 책임은 당대표인 제게 있다. 특검 추천도 마찬가지다. 그리고 대통령께 누를 끼쳐 죄송하다 이렇게 사과를 했어요. 그래서 몇몇 의원들한테도 얘기 들어보니 지금 이제 합당의 추진 동력이 좀 많이 떨어졌다 이렇게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합당을 했을 때 플러스가 돼야지 합당이 되는 건데 지금 이렇게 반대 여론이 강한 상황에서는 플러스가 아니라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합당을 안 한다는 건 아니고 지방선거 이후에 좀 논의를 해보는 쪽으로 얘기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 나오고 그래서 이제 지금 제일 많이 얘기 나오는 게 뭐 선거연대 기구 같은 거 좀 구성해서 단계적으로 합당 논의를 하는 것들 중심으로 좀 출구 전략을 마련할 가능성들이 얘기가 되고 있고요. 예. 대표 입장에서도 합당을 먼저 꺼냈는데 이거를 철회하는 모양새가 좋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좀 단계적인 퇴로를 마련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출구 전략이라는 거죠. 네. 예. 원래 합당 문제는 좀 밀고 나가려고 했는데 김성태 쌍방울 회장의 변호인이 특검 후보로 당에서 추천하면서 이게 논란이 더 커져 버렸어요. 일단 뭐 청와대와 그다음에
정청래 민주당 대표 간에 약간 뭐랄까요? 갈등이 있는 양상이라고 거는 봐야 되겠죠. 분명해 보이는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크게 그 전선이 두 가지잖아요. 합당 문제하고 그다음에 특검 추천 문제 이렇게 두 가지가 돼 있는데 제가 이제 얘기들을 들어봤을 때는 본질적으로는 다 같은 사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련의 흐름들을 보면은 예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정청래 대표 만나가지고 반명입니까?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었잖아요. 예. 그땐 이게 농담이라고 했었는데 최근에 뭐 민주당이나 뭐 여권 인사들하고 얘기를 해보면은 그 얘기가 좀 심상치 않은 얘기였다. 왜냐면 보통은 처음 만나면은 뭐 원팀 뭐 같이 잘해봅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반명입니까? 이렇게 표현을 한 거는 결국에는 그 안에 그 표현에 갇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정청래 대표는 반명 이렇게 표현에 갇히게 되기 때문에 일종의 프레임이 만들어진다는 뭐 거죠.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 이런 예. 것처럼 되는 상황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쭉 상황들을 보면은 뭐 대통령이 입법 제대로 안 된다 비판한 내용도 있었고 그다음에 저도 전해드렸었는데 부동산 문제를 야당을 전면을 공격하면서 대통령이 나섰는데 이게 사실은 여권 내에서는 여당을 향한 비판이기도 하다 이런 평가들이 있었거든요. 왜 네. 나는 전면에 나서서 이렇게 싸우고 있는데 여당은 안에서 이런 걸 가지고 내부 갈등을 하고 있느냐 이런 불만. 사실 부동산 문제, 특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반복해서 강한 메시지를 냈는데 당에선 별 얘기가 없었어요. 맞습니다. 거기에 더해가지고 사실 이제 주말 사이에는 뭐 김민석 총리나 강훈식 비서실장이 아예 쐐기를 박아버렸죠. 그러니까 예. 당에서 좀 제대로 해라 이런 취지의 메시지들이 쭉 나왔거든요. 그래서 본질적으로는 이게 당청 갈등이라고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게 당청 갈등의 상황에서 이런 문제들이 불거졌을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그 민주당 인사한테 물어보니까 이제 합당 어떻게 될 것 같냐 이렇게 어제 물어보니까 물 건너 갔다고 본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은 이게 결정타는 그 특검 추천이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마 그게 아니었어도 결과적으로 어떤 다른 일 때문에 잘 안 됐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러면- 어떤 다른 뭔가가 이제 예. 사실은 이 관계자는 빌미라는 표현을 썼는데 어떤 빌미라도 잡혔을 것이다. 음. 그래서 이제 제압이 되는 그런 그림이다라고 좀 보는 그림이 있고요. 그러면 이제 이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이게 어떤 상황이냐? 사실 리더십이 많이 좀 훼손이 됐어요. 이번에. 훼손이 된 상황은 맞는데 지금 그간에 이 정청래 대표하고 이재명 대통령 사이에 힘싸움 과정들이 쭉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가 되게 안 좋았을 때도 있고 예. 또 좋았을 때도 있고 이런 상황들인데 초기에 보면은 이겼을 때는 되게 좋았죠. 일단 당대표에 당선됐을 때는 당내 선거에서 이겼기 때문에 좋았고 그다음에 그 중간 과정에 보면 최고위원 보궐선거도 소위 말하는 친청계의 승리라고 평가가 되잖아요. 예. 그 다음에 지금 합당 문제가 던져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지위가 좋을 땐 이런 식으로 던지게 되는 거고 근데 그 중간 과정에 보면은 또 그 김병기 원내대표랑 갈등이 있었을 때 있었어요. 예. 그때는 좀 수세에 몰렸었거든요. 정청래 대표가. 그러면 좀 이게 낮아지고. 그래서 지금 상태는 일단 한 발 물러난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좀 근본적으로 봐야 되는 거는 결국 이제 다들 얘기하는 게 이제 당내에서 여론이 이렇게 되면 이제 대통령이랑 붙게 되면 당연히 취임 1년도 안 된 대통령이 무조건 승리하게 돼 있다. 따라서 여론도 그런 식으로 지금 정리가 되고 사실 오늘 의원총회가 남아있긴 하지만 이미 합당은 좀 물 건너 갔다고 지방선거 전 합당은 물 건너 갔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걸 뒤집어서 보면은 뭐 여권 관계자가 하는 말이 좀 인상적이었던 게 대통령이 생각보다 더 취약하다라는 거예요. 아, 그래요? 뒤집어서 보면은 지금 임기가 1년도 안 된 상황이잖아요. 근데 지금 당내에서 이 정도의 갈등을 하고 이따금씩 상황이 좋을 때 정청래 대표가 자기 목소리를 크게 내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것 자체는 사실은 다른 정부에서 좀 생각하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통령이 약간 소수자로 출발을 해가지고 당을 점점 장악해가지고 대통령까지 된 입지전적인 인물인데 전통적인 민주당의 지지층이나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시민사회 세력이라든가 예. 친문계 이쪽에는 여전히 취약한 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조금씩 돌출되는 상황이 아니겠느냐. 그러면 그런 구조적인 부분들이 드러나고 있는 거다라는 거죠. 맞습니다. 사실 집권 초에 이른바 당청 갈등이 얘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이례적이긴 합니다. 물론 한쪽에서 뭐 악의적인 프레임이다라고도 주장을 하지만 이미 총리나 또는 강훈식 비서실장이 당에 대해서 서운한 감정을 뭐 직접적으로 표출하기도 했어요. 네. 예. 이번엔 좀 노골적이라고 다들 보는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 보도록 할까요? 5지급 코인 팔아 챙긴 건 재앙. 아, 5지급. 네. 빗썸 얘기죠. 네, 맞습니다. 잘못해서 네. 원을
비트코인으로 계산해서 준 겁니다. 네. 금융감독원장이 직접 입장을 냈죠. 네, 어제 마침 기자간담회가 있었는데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거래소 시스템의 구조적 문제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례라고 이렇게 비판을 예. 했어요. 그래서 잘못 입력된 데이터, 그러니까 존재하지 않는 가상의 정보로 거래가 실제로 체결될 수 있었다는 점이 문제의 본질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유령 코인 얘기하잖아요. 거래소 보유량을 뛰어넘는 유령 코인으로 이제 장부상 거래를 통해서 이제 유통이 된 건데, 근데 이번에 사실 좀 하나 봐야 되는 게 그 62만 개가 지급됐는데 여기서 팔린 게 125개인데 아직 회수도 안 됐는데 그중에 30억 원이 외부 은행 계좌로 이체가 됐다고 그래요. 예. 그럼 이제 가상 자산이 실물 경제로 들어오게 된 사례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금감원은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은 가상 자산 시장의 제도권 편입 자체가 어려울 수 있다 이런 점을 분명히 했고요. 그래서 이제 금감원이 원래 그 빗썸과 관련해서 현장 점검에 나섰었는데 예. 아예 검사로 전격 전환을 해서 오늘부터 이제 검사 담당 인력도 추가로 투입하고 이제 강도 높은 검사에 나선다고 해요. 업계 안팎에서는 이번에 이 자산 사업자가 그러니까 이용자로부터 위탁받은 가상 자산인데 그거를 뛰어넘는 수량의 가상 자산 실제로 좀 보유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가상 자산 이용자 보호법 위반했을 가능성도 좀 제기가 되고 있는 예. 상황이고요. 금감원은 뭐 빗썸의 내부 통제 시스템도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누군가 악의적으로 그냥 코인을 다 줘버렸다. 그리고 정말 금융 시스템이 그쪽 시스템이 정말 혼란을 줄 수도 있는 이런 일이었어요. 예. 네. 그 이찬진 금감원장이 표현한 재앙적이라는 게 좀 인상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변호사 출신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통상적으로 지금 한국에는 CCTV가 많기 때문에 카페에서 노트북 놓고 가도 걱정을 안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즉 그 얘기는 가져가면 죄가 되기 때문에 들고 가면 그 자리에 있더라도 들고 가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지금 마찬가지로 이 상황은 뭐 법적으로 가상화폐는 처벌을 할 수 있네 없네 뭐 얘기들이 많지만 분명히 이제 손해배상 청구 같은 건 가능하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예. 결국 이 과정들이 굉장히 힘들어질 거라는 거예요. 이걸 바로 팔아가지고 나 돌려줄 수 없어라고 하는 사람들은 법적인 과정들을 거치게 되고 그다음에 그 이익도 분명히 환수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대법원까지 가면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잠깐 이익을 보려고 하다가 그 힘든 소송 과정하고 이런 과정들을 좀 거쳐야 되기 때문에 재앙적인라는 표현이 예. 좀 맞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두 분 얘기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태인 기자, 박수문 기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